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그의 트윗에서 말합니다. 킬로그램당 400Wh의 배터리, 그것도 수명이 좋고 랩스케일 생산이 아닌 양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대략적으로 3, 4년이면 가능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400의 에너지 밀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현 주소는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중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전자기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이 대표적인 예죠.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에도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를 대중화하려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핸드폰, 자동차 같은 기기들은 지금의 배터리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기기들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상의 제약이 무게가 주는 제약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중량당 에너지 밀도보다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게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성능이 높은 400Wh/kg이 넘는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비행물체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중력을 고려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중량당 에너지 밀도는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중량의 에너지 밀도가 좋으면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같이 좋아지지만, 이렇게 비행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터리 성능의 현주소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당 아티클의 제목을 보시면 킬로그램당 250Wh 에너지 밀도를 내는 배터리는 여러 제조사에서 가능해 보인다. 그중 몇몇은 300에 가까운 성능을 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신의 커팅 엣지의 배터리는 현재 2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이 넘는 배터리를 만들려면 지금으로부터 에너지 밀도가 약 50에서 60%가 향상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또는 이슈가 되었던 암페리우스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배터리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음극 부분에서 실리콘을 100%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400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해당 보시는 그래프는 양극재와 음극재 용량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현재 커팅 엣지의 양극재의 용량이 약 200mAh/g 정도 하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음극재의 경우 실리콘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래프의 오른쪽 끝부분을 가보시면 대략 330 정도로 400의 에너지 밀도를 실리콘 100%만으로는 가져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실리콘의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에너지 밀도, 수치를 다루는 영상이다 보니 앞으로 숫자들을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추가의 알파를 얻어 가시려면 이런 숫자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저장 공간이 64와 128GB인 핸드폰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보 전달이 확실히 되듯이 우리가 배터리에 관련한 이런 숫자들을 기가바이트처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다른 여러 배터리 관련 정보에서 관련한 숫자들을 접할 때 이해가 더 바로바로 되시고 더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크게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재의 중량당 용량, 음극재의 용량, 그리고 이 두 부분의 중량이 배터리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세 가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배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부분을 최신의 배터리에 맞게 대입을 하였고요. 현재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이 그래프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커팅 엣지의 배터리 양극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 정도 되고요. 음극은 실리콘 5% 정도를 넣게 되면 400 중후반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약 270 후반 정도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숫자는 앞서 소개한 아티클에서 나온 수치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은 가정이 필요하고 그 가정이 타당한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실리콘 음극의 이론 용량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요. 하나의 실리콘과 4.4개의 리튬이 결합해 4200의 용량을 낸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상온에서 실리콘을 배터리 물질로 사용하였을 때 하나의 실리콘은 최대 3.75개의 리튬과 결합할 수 있고요. 그 용량은 3600 정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그래프의 더 중요한 부분을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음극재 용량 초기 상승 300%까지는 밀도 증가율이 가파른 반면에 1000을 넘는 이후부터는 상승 부분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극재의 용량이 1000이 되려면 실리콘이 섞인 음극재인 경우 실리콘 함유량이 20% 정도는 돼야 하는데요. 용량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부피 팽창 컨트롤 관점에서도 봤을 때 100% 실리콘 음극보다는 점진적으로 실리콘 양을 늘려서 20%까지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에너지 밀도를 40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시도되어야 할까요? 우선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capacity, 용량, voltage, 전압, 그리고 mass, 중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용량이 높을수록, 전압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량이 낮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부분 중에 먼저 용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패러데이 법칙에 기인합니다. 수식을 쓰고 막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설명하기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공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의 수준은 배터리 전공 석사분들이 다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비전공자가 이 정도 수준을 이해하신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식의 오른쪽을 보면요, 세 가지 문자가 나오는데 F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여기서는 N, 그러니까 전자의 량,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리튬 이온의 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 몰 질량이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FP와 NMC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FP의 경우 몰 질량이 157, NMC의 경우 약 100, 그래서 60% 정도 LFP가 더 무겁기 때문에 LFP로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힘든 것입니다. 아까 전에 N이 뜻하는 것이 반응하는 전자의 수라고 했는데, 이 전자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선을 타고 이동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는 반응을 하는, 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튬 이온의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산화물 LCO의 경우 0.5개 이상의 리튬 이온을 빼면 양극재가 구조적으로 변하게 되어 충방전 횟수가 늘수록 점점 더 용량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NMC, 그러니까 니켈과 망간을 같이 코발트와 사용하게 되면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리튬 이온을 구조적인 변화 없이도 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하이니켈 하는 것이죠. NMC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NMC와 LCO의 열 안정성을 테스트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피크가 더 높은 온도에서 뜰수록 더 열 안정성이 좋은 것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NMC는 LCO보다 더 높은 열 안정성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다면 이제 이 복잡한 그래프를 보았을 때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3원계 층상구조 물질에서 니켈, 망간, 코발트가 담당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망간은 열 안정성에 높은 기여를, 니켈은 용량, 코발트는 배터리 수명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LCO의 경우 수명이 NMC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 또한 제프단 교수 연구진이 NMC를 단결정 배터리로 만들면서 더 높은 수명을 데몬스트레이트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LCO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개발 로드맵을 보면 용량을 높이기 위해 하이니켈에 집중된 개발이 중심이었고, 앞으로의 개발 로드맵은 이런 높은 용량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성 있고 수명이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NCMA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때문에 용량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배터리의 용량에 관여할 수 있는 반응, 즉 산화 환원 반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CMA의 용량이 높은 이유는 니켈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NMC90, 그러니까 90%의 니켈을 함유한 NMC의 경우 229mAh/g으로 89% 니켈을 포함한 NCMA보다 높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높은 용량의 양극재의 경우 수명이 안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 알루미늄 1%가량을 넣음으로써 같은 니켈 함량 대비 수명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페러데이 법칙으로 돌아와서 N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리튬 이온의 수를 증가하는데 몰빵을 해보도록 합시다. 니켈을 100% 사용하게 되면 LiNiO2, 엘레노로 그래프에 표시된 부분이 250부근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배터리 시뮬레이션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리콘 음극재 100%를 사용한다고 해도 에너지 밀도는 360, 아직 400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NMC 케미스트리로는 400이 넘는 에너지 밀도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요. NMC에서 가지고 있는 리튬이 전부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용량은 270.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왼쪽에 보시는 구조는 기존의 3원계 배터리의 구조입니다. 전이금속층은 M으로 표시되어 있고 파란색 블럭이죠. 그 다음에는 Li층, 초록색 블럭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전이금속층, 이런 식으로 층층이 리튬이온이 쌓여 있어 층산 구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서는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이 1이 최대이기 때문에 배터리 연구자들은 이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이 전이금속층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학계에서는 Lithium Rich Layered Oxide라고 부릅니다. Lithium Rich 층산구조 물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300이 넘는 용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더욱더 신기한데요. 기존의 3원계 층산구조에는 리튬 이온을 내보낼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전이금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리튬 리치 구조에서는 전이금속뿐만 아니라 산소 또한 반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리튬을 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트윗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양극재와 음극재의 재료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보신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저는 양극재, 음극재 재료에 치중해서 설명드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용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압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관여를 합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는 증가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테이블에서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5개의 양극재 에너지 밀도가 작동 전압과 용량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LCO, NMC, 그리고 NCA가 보이는데요. NCA는 여기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네요. LMO는 작동 전압이 4V로 높은 반면에 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 또한 페러데이 법칙을 이용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LFP의 경우에는 작동 전압이 낮은데요. 철 이온의 경우 산화 환원 반응에 상응하는 전압이 낮습니다. 이 부분 또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LMO에서 변형된 LMNO라는 물질인데요. 25%의 망간을 니켈로 바꿔주면서 작동 전압이 상승하고 용량 또한 증가했습니다. 용량은 다른 NMC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작동 전압을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 밀도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높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뭐가 없을까요? 바로 코발트 프리죠.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코발트는 콩고에서 아이들을 이용하여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코발트를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LMNO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LMO의 경우 작동 전압이 4V인데 25%의 망간이 니켈로 치환되면서 작동 전압은 4.7V가 되었습니다. 같은 구조를 가지는 두 물질이지만 이렇게 다른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전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스, 중량을 줄이면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배터리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이외에도 배터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 셀 케이싱 등 non-active mass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한 질량을 차지하죠. 최근에 회자되었던 도전제도 마찬가지로 non-active mass입니다. 기존의 카본 블랙을 CNT로 바꾸어서 이 양을 줄이겠다는 것도 매스를 줄일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또한 무게가 무거운 각형에서 가벼운 파우치 셀로 바꾸게 되면 무게를 줄일 수 있겠죠. 여기서 혹시 그럼 삼성 SDI는 각형을 사용하는데 LG화학이 더 배터리 기술이 뛰어난 거 아니야? 라고 댓글 달릴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각형은 대신 안정성이 더 좋겠죠. 파우치 셀의 경우 화재라든지 배터리 페일리어가 생겼을 때 각형보다는 더 안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파우치 셀이 더 좋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의 셀을 모아 모듈을 만들고 그것을 또 모아서 배터리 팩을 만드는데 모듈 과정을 거치지 않고 셀에서 팩으로, 그러니까 셀 투 팩 기술을 이용하면 에너지 밀도 향상에 또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에너지 밀도의 숫자는 600이 넘습니다. 이것은 재료 레벨 수준인데요. 그 말은 배터리가 양극재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낼 수 있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부품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배터리 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안전장치, 쿨링 시스템, BMS 등 많은 추가의 non-active mass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팩 기준으로 봤을 때 600에서 250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노드 프리 배터리입니다. 에노드 프리 배터리는 음극 활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선 그만큼 부피와 질량이 빠지죠. 그 다음 가격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음극 활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한 음극판을 만드는 프로세스 또한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프 단과 그의 연구진이 출판한 에노드 프리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에너지 밀도 수치가 킬로당 469Wh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에서 리튬 리치 레이어들을 사용하면 400 부근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노드 프리 배터리 또한 400이 넘는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밀도에 관여하는 세 가지 부분을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차세대 배터리가 이에 속하죠. 전고체 배터리 또한 식지 않는 핫토픽입니다. 메이저 셀 메이커 이외에도 스타트업들이 400이 넘는 프로토타입 배터리들을 속속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튬 화학 배터리 또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인데요. 재료 레벨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2300Wh까지 가지만 이것이 마찬가지로 배터리 셀이 되고 모듈, 팩 레벨로 넘어오면서 에너지 밀도는 줄어들어 현재는 약 500에서 600 정도가 커팅 엣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LG화학도 리튬황 배터리를 이용해 무인 비행기를 열 몇 시간 띄운 게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또한 400이 넘는 포텐셜을 가진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성능이 좋은 배터리 시스템들은 보통 수명이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수명이 좋은 시스템들은 보통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극재의 경우 하이니켈 NMC로 올수록 수명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선보인 세 가지
차세대 배터리 케미스트리 또한 수명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황 배터리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가 관심을 받기 훨씬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수명이 큰 단점이 되어 관심이 식었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성능도 높고 수명도 좋은 배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서 모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배터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런 모순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